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사전 제작 강의 6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도가 밀렸으니까 한번 진행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CISG 제3편의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CISG 공부하기 전에 그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파트에서 물품 인도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위험 이전, 대금 지급, 물품 수령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CISG도 뭐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CISG는 물품 인도, 그리고 서류 교부,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물품의 계약 적합,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물품 수령, 물품을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물품의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부적합 통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부적합 통지와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서 물품이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물품의 부적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이자 매수인의 의무, 그러니까 양측의 공통의 의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CISG 제3편 뒤쪽에서 손실경감, 그리고 면책과 관련된 통지, 그리고 이자 지급이라든지 물품 보관이라든지 뭐 그런 의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조를 볼 텐데 이 30조는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된 바에 따라서 물품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property, transfer the property, 그리고 서류를 넘겨주는 것, 그리고 물품을 인도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매도인의 의무고, 이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 CISG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규정을 해 놓았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제가 CISG 처음 들어올 때 CISG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ISG 전체 내용에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요 한 줄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 30조의 이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된 선언적 규정이 있으면 그 뒤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라든지 서류 제공 의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실제적, 실체적,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보다시피 30조의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규정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31조 인도 의무, 32조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 그리고 인도 시기, 그리고 서류 제공 의무, 이렇게 이어지지 그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저 한 줄이 끝이다 라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사실 31조부터 다시 또 보는데 31조는 인도 의무라고 볼 수도 있고 인도 장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1조 시작을 하면서 if the seller 이렇게 만약 이런 조건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처럼 구성된다. 다음처럼 한다. A, B, C처럼 한다. 이거죠. 그러면 특정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으면 A, B, C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특정한 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그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됩니다. 여기는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이 A부터 좀 살펴보면 여기서 또 운송 조건이 포함이 되니 안 되니 이걸 기준으로 또 나뉩니다.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물품의 인도 의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장소.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우리가 인커텀스에서 살펴봤던 first carrier 그 개념이 여기서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그 B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물품 운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거나,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그 물건이라고 딱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재고품에서 빠져나가는, 뽑혀서 나가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제조 생산돼야 되는 어떤 불특정물은 아무래도 제가 그 공장에서 계속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용을 보면, 그 불특정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품을 계속 꾸준하게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나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죠. 그리고 당사자들 쌍방이 계약 체결을 할 때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정물이나 특정 재고품, 아니면 제조 생산되는 불특정물, 아니면 그 계약 체결 시점에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것, 아니면 그 장소에서 제조 생산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어떤 공장이거나 아니면 매도인의 창고이거나 매도인이 어느 곳에 물건을 두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매도인의 인도는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어떤 경우 임의 처분할 매수인의 관리와 통제하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물품의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되고 인도 장소는 거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운송을 포함하지 않지만 뭐 특정이나 불특정물이나 어떤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에서 인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C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영업소에 있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둘 때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를 할 때는 매도인이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first carrier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물품이 하인에 의하거나 선박에 선적이 될 때 마킹을 하죠. 마킹 뭐 이렇게 상자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선적 서류 뭐 선화증권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기타 서류가 포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계약의 목적물, 물품이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품이 이 물건이 매수인 것인지 저 물건이 매수인인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노티스를 해가지고 물품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identify 할 필요가 있다. specify 할 수 있다. 뭐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물품을 이게 확실히 네 거, 내가 너한테 파는 그 물건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을 하려고 할 때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인커텀스 상의 생각을 해보면 CIF죠.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그 운송이 통상적인 조건,
통상 조건. 여기서 말하는 통상 조건은 국제 통상 할부할 때 통상이 아니고요. 인터내셔널 뭐 커머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평균적인 간행적이고 간습적인 무난한 뭐 유주얼 뭐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적절한 운송 수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적절한 조건에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겠네요. 뭐 적절하다, 통상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되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뭐 usual,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해서 보험에 부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는 경우죠. 있는 경우는 하면 되죠. CIP 같은 경우에. 근데 운송과 관련해서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 뭐 나머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죠. FOB부터 시작해서 뭐 CFR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그러한 보험에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수인은 아무래도 수입자이고 수출국에 있지 않죠. 근데 국제 운송이라는 것이 수출국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품의 운송이 시작되는 곳에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좀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국에 어떻게 보면 신용 있는 그런 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런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를 자기가 직접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보험 정보 제공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기일, 어떤 특정한 날짜가 계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on that date. 그래서 그 날짜,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4월 11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 그 경우에는 그 날짜가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고, 만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어떤 특정한 기일을 정해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그 기간 중에 하루를 물품의 인도 시기로 해야 되겠죠.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사용되느냐?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매도인의 의무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 의무 이외에 서류 제공 의무도 이야기를 했어요.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서류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선화증권이 있을 것이고, 뭐 하나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 아니면 상업송장, 뭐 여러 가지, 뭐 영사송장, 뭐 화물, 뭐 중량 증명, 뭐 이런 것들, 포장 증명,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서류들이 요구되어질 수 있고, 계약에 따라서 그것을 매도인은 당연히 서류 제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그래서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서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뭐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계약에 따른 거니까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 제공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케이, 그렇게 서류를 주는데, 서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어디 뭐 원서를 내거나 접수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4학년들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플라이를 할 때 서류의 하자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 번 체크를 하죠. 그래서 무역 서류도 이게 많은 서류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어떤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서류를 제공해서 주어야 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공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라고 쳤을 때 4월 11일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4월 11일까지 그 서류의 하자를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빠진 서류가 있다면 보충할 필요가 있고요. 서류에 오탈자나 어떤 심각한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도인이 서류의 하자를 보완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매수인에게 이미 4월 뭐 한 9일날 서류를 줬는데 이제 뒤늦게 와서 서류를 고치겠다라고 나서면 피곤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돈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류 고칠 수는 있는데 상대방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고칠 수 있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서류가 처음에 왔던 것들이 뭐 보완한답시고 매도인이 수정하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보내주던지 뭐 이런 마인드인 거죠. 자,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된 어떤 선언적 규정인 30조에 대한 내용부터 31조 인도 의무, 인도 장소와 관련된 거.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장소에서 인도를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최초 운송인에게 넘어갔을 때 아니면 어떤 특정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재고에서 나가는 물건이라든지 특정 장소에서 제조 생산되는 불특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이 놓였을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그리고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에서 우리가 물품의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통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운송 수배 해줘야 되고 언제 어떻게 CIF 같은 경우에 CFR이나 CIF 같은 경우에 유주얼한 텀으로 통상의 조건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면 CIF 같은 경우라면 보험을 들면 되지만 CIF가 아닐지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 부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시기는 쉬웠죠. 어떤 특정한 날짜라고 하면 그 날짜, 어떤 특정한 기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내 이렇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자 보완과 관련된 내용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서류에 있어서 기일 전에 서류가 갔다라고 한다면 기일 때까지 서류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완은 매수인에게 불편과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렇게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기는 물건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35조부터 등장을 합니다. 35조에 나오는 거는 물적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 물품이 매매 계약에 맞는 그러한 물품이냐? 그리고 매매 계약에서 의도했던 그 물품이냐? 성질이나 성격이나 용도나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 물적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조 1항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상품 명세 이런 것들이 적합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을 해서 인도해야 된다. 이게 무역에 있어서는 국제 운송을 수반하는 어떤 그러한 거래이기 때문에 포장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정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장을 정말 잘 해야 되는 진공 포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무역 계약에 체결을 할 때 이런 어떤 포장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계약에 명시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물적 적합성 제35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35조 2항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과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아니하다 돼 있죠. 느낌이 오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것이 여기 있는 국문 번역이 영어를 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정문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한 것이 아니하다는 것은 두 번을 부정을 했기 때문에 기다란 얘기죠. 기다.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하다. 그렇죠. 물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 용도를 널리 많은 사람들이 그 용도로 써요. 뭐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물품이 그 특정한 물품의 원래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잘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CISG는 그 물품이 통상적으로 원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한 물건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은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이라고 한 건 어떤 텍스트로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것을 말하고, 묵시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할 것. 물품이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용 목적일 수도 있고, 뭐 소비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물품이 그 목적에 적합하다.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목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다만 사정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신뢰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만 35조 2항 비호에 요 뒤에 다만부터 시작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청을 했는데, 매수인이 그런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어. 못 만들어. 근데 그거를 매도인도 알고 있어. 매도인도 그 매수인을 믿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적 적합성을 뭐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다음에 C.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해야 된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어떤 샘플이나 견본이나 모형 이런 거 없으면 물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물건이 만들어져서 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청을 하는 경우나 OEM을 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D. 물품은 그러한 물품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여기서 말하는 통상은 또 국제 통상이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용기 포장의 문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물적 적합성을 갖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35조 3항.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어떤 부적합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넌 알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영어 표현으로 영어 원문에 있는 표현을 가져다가 이거를 직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로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어떤 부적합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도인이 잘못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겨줬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부적합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알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 A호나 D호, 그러니까 A 내지 D호잖아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A부터 시작해서, D 사이에
B와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지라고 하는 말 뜻은 A, B, C, D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A, B, C, D가 무슨 얘기냐? 물품의 물적 적합성을 갖췄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35조 3항에 있는 내용은 그런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어떤 일종의 부적합이 나타나는 거죠. 부적합에 대해서. 그리고 매수인이 당사자들에게 매수인인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이 물품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약 체결 시에 뭔가 알고서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알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당사자들의 애견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 어떤 행위가 알고 한 거냐, 모르고 실수로 일어난 상황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인의 어떤 잘못으로 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경우에, 반대로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물품의 물적 적합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적 적합성과 관련된 영문 텍스트는 10번 슬라이드에 있고요. 자, 적합성의 판단식이 오케이. 적합성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 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근데 언제 갖춰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 우리가 물품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질 수가 있죠. 근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어떤 부적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길 때. 근데 그때 존재했던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전항, 여기가 전항이란 말은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되는 그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도 그것이 매도인의 어떤 의무 위반에 기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매수인이 이제 위험 부담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품의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냐? 매수인의 잘못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자기가 물품의 부담을 떠넘겼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 목적, 그리고 특정 목적, 그리고 보증, 그리고 그런 어떤 특정한 품질이나 특징을 보유할 것이라고 하는 개런티에 대한 어떤 위반 또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합성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통상 목적, 특정 목적에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 자, 우리 앞에서 서류의 하자 보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7조에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물품의 하자 보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인도 기일 이전에 매도인이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는 인도된 물품의 모든 부족분을 인도하거나 또는 수량의 모든 결함을 보충하거나 또는 인도된 모든 부적합한 물품에 가름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모든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월 10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4월 8일 날 정도의 물품을 인도했다. 근데 보니까 4월 10일 한 이틀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물품이 빠져 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를 메꿀 수 있다는 거죠.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수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잘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완의 여지는 열어놓고 매도인이 하자 보완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가 고칠 수 있는 거는 인정. 하지만 손해배상은 해. 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물품의 검사. 우리가 물품의 검사는 앞에서도 매수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쪽에 매수인의 어떤 의무 쪽에 있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38조에 물품의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챕터에서 이 파트에서 아니면 이 38조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주어인데 주어에서 매수인이 등장을 합니다.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앞에서 기간 얘기할 때 reasonable time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short, within as short a period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계약이 물품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어떤 examination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딜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어떤 검사에 합리적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해서 운송 중에 어떤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재발송되거나 또는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어떤 변경이나 재발송의 가능성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examination은 언제 may be deferred 연기되어질 수 있다. 늘어질 수 있다. 뒤로 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가 사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쇠고기인데 도크에서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창고로 갔는데 뭐 그래서 뭐 그런 다툼이 있었죠. 그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CISG 이 38조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매수인이 그런 어떤 검사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라면 최종적인 새로운 목적지 도착해서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딜레이 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물품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물품을 들여다보잖아요. 이 물품에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여기서도 주어가 the buyer예요. 매수인이 그 물품의 부적합이나 그 물품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또 발견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여기 또 다시 within a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이 상실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물건이 잘못돼가지고 매수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합리적인 기간, 예를 들어서 이 합리적인 기간이란 거는 항상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한 달이 합리적인 기간일 수도 있고 2주가 합리적인 기간일 수도 있고 2달이 합리적인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물품을 매수인이 받았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물품에 만약에 하자나 부적합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즉시 그 사실에 대한 어떤 하자 통지를 매도인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안 해. 한참 뒤에 한 1년 지났어. 1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이 실제 물품이 실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1년 뒤에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점검할 거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조 2항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는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부적합, 물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뭐 소송하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죠. 물품의 문제, 그러니까 클레임이나 분쟁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2년이란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인데, 이러한 기간의 그 2년이라는 리밋은 뭐와 충돌이 될 수 있냐면 물품에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IT 기기들은 보통 1년 정도가 보증기간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죠. 근데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보면 좀 그 보증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년이다. 보증기간, 개런티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3년 동안 어떤 물품의 하자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은 2년이지만 보증기간에 따라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품의 부적합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매도인이 알아요. 매도인이 알아. 그리고 모를 수 없어. 알지 못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매도인이. 근데 매도인이 이거를 매수인한테 안 알려줬어. 매도인이 무조건 모를 수 없다. 무조건 알고 있다. 뭐에 대해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그러면 물품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거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안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은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이 이거를 안 알려주면, 여기 앞의 내용은 이거를 안 알려줬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물품의 문제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안 알려주면, 매도인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38조와 39조의 매도인의 권리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38조, 39조에서 매도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 이 38조 조항에서 매도인이 누리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38조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 매수인으로 하여금 빨리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39조의 경우는 이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뭐 없는 건데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데, 하자가 있다, 인도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하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죠. 38조는 검사를 매수인이 빨리 하도록, 39조는 문제가 있다면 하자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문제가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합리적인 기간 내 안 해요. 그러면 매수인이 이 물품의 하자와 관련돼서 매도인에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이 부분이 매수인의 권리 상실이지만 이 파트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도인의 권리이기도 하죠. 매수인이 더 이상 매도인한테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매도인의 이득이라고 보면 여기서 40조에서 이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란 말은 어떻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매수인이 물품 부적합에 대해서 하자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티키타카예요. 원래는 물품이 넘어가면 검사를 해야 되고, 짧은 기간 안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 통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제가 이 물품의 문제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날려먹는데,
40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품의 문제에 대해서 원래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 무조건 알고 있었다. 숨겼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얘기 안 했다. 그러면 그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았고 하자 통지를 제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 하자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물품 하자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어떤 계약 취소, 계약 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부적합 통지 의무에 대한 위반, 물품이 잘못됐다, 물품이 문제 있다 라고 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매도인도 물품에 하자가 있다라면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안 알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바의 권리를 상실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5조의 물품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물품이 수량품질 명세에 적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따로 정한 게 없다면 통상 목적, 아니면 특정 목적, 아니면 견본 품질, 견본이나 샘플, 그리고 용기 포장 적절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매수인이 이거 잘못됐다. 물품 적합성 잘못됐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 근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 어떤 물품 적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 당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된다. 자, 그리고 이 적합성의 판단 시기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전할 때 적합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겼는데 알고 있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길 자체를 매수인에게 위험이 어떤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드러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매도인이.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죠.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물품의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인도기일 전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인도기일까지 물품의 보완을 할 수 있다. 서류 보완하듯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검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short time 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이 그 운송 이후 목적지 도착한 이후에 검사가 연기될 것이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목적지 도착 이후까지 그 검사가 연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를 통해서 매수인이 물품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하자 통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자 통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 그 물품에 문제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너가 잘못된 물건을 보내줬어 라고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리고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2년보다 더 긴 기간을 계약에서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인이 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안 알렸어요. 그러면 38조의 매수인의 물품 검사라든지 매수인의 하자 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인이 짧은 기간 혹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어렵죠? 물품 적합성.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41조 살펴볼 텐데요. 41조는 제3자의 권리,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만약에 제3자에 대한 어떤 권리, 청구권 이런 것들을 전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제3자가 그 물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뭐 달라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떤 클레임을 제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동의했다라고 하면 뭐 상관없죠. 뭐 알고 한 거니까. 뭐든지 그 CIS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네가 알고 한 건 네가 책임져라.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일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3자의 권리, 제3자의 청구권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줘야 됩니다. 제3자의 권리는 아무래도 지적재산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 이런 거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잘 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어떤 그 다른 제3자가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권 외에 어떤 실질적인 소유권이라든지 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뭐 특허와 관련,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뭐 그런 지식재산권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제42조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우는. 그래서 42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3자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그런 물품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보면 그 권리,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청구권, 제3자의 권리 이런 거는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A와 B의 국가의 법률에 의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이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품이 A부터 볼게요.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여기서 말하는 전매는 판매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그래요. 한자 이 용어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맙시다. 그냥 판매라고 이해하세요. 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판매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판매되어질 수도 있고 그 물건 사간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쓸 수도 있고 매수인이 수입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예상했어요. 또 예상했다는 표현 등장하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품이 그렇게 판매되거나 사용될 국가의 법.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사람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수입자가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쓰거나 한국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한국의 법이죠. 한국의 법에 비춰봤을 때 자유로운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을 가진 물건을 판매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법률. 뭐 그렇죠. 꼭 그 판매되고 그 사용되는 곳이 매수인이 있는 나라만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여러 가지 특정한 거래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판매되거나 사용될 나라 아니면 매수인이 있는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물품들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런데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느냐? 계약 체결 시에 물건 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알고 있었어요. 또는 그런 권리나 청구권이 매수인에 의해서 제공된 기술적 설계나 디자인이나 공식 기타 명세서에 의해서
매도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재산과 관련돼서 가장 까다롭게 유명한 나라가 유명한 회사가 디즈니죠.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그 미키마우스나 그 엘사 디자인을 넣은 티셔츠를 매도인으로 하여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뭐 겨울왕국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겨울왕국의 엘사 디자인을 매수인이 제공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다 알고 하는 짓이구나 생각하고, 디즈니가 뭐 클레임을 걸거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인은, 물건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규정을 뭐 상관하지 않고, 만들어서 넘겨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자 권리 청구권에 대한 통지가 43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 그러니까 매수인이 아는 때요. 매수인이, 더 바이어가 아는 때요. 자, 그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엄청 등장하죠. 리즈너블 타임 엄청 등장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제3자의 권리 청구권을 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아니했다면 매수인은 41조, 42조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자, 디즈니가 뭐라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걸 매수인이 알고 있어. 매수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사. 꼭 참고 알고도 사. 이거 뭔가 지식재산권 침해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꼭 참고 알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샀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너 왜 디즈니가 지랄지랄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은 나한테 팔아? 라고 클레임을 하는 것이 웃기잖아요. 나중에. 여기 지금 매수인이 41조 또는 42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부분이겠어요? 41조하고 42조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자기에게 누군가가 다른 제3자가 매수인이 구매하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물품이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침해하는 그런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해서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물건임을 매수인이 진작부터 알고 있다면 이게 좀 뭐가 그렇잖아요. 알고서 한 행위. 이게 CISG가 그래서 알고서 한 거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정한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더 셀러도 매도인의 정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게 앞에서 어디 있었냐? 요 40조에 있는 내용이 그 법적 적합성과 관련해서 이 제3자의 권리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의 인도를 좀 줄여서 법적 적합성, 이게 이제 앞에 여기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물적 적합성, 그리고 41조에서부터 규정되어 있는 제3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티키타카 하는 구조가,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3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근데 매수인이 이 물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아. 그러면 문제를 제기를 못해. 근데 매도인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그 어떤 이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권리는, 여기서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한테 있었던 권리가 있어요. 파트너잖아. A가 있고 B가 있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 매수인이 어떤 권리가 생겨나 그걸 통해서 매도인한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 요청을 할 수,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권리가 생겼어. 왜? 매도인이 잘못했으니까. 매도인이 잘못해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싸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이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라 할 수 있잖아. 근데 매수인이 잘못하면 이 뭐라 하는 거를 못하게 돼. 그러면 누가 이득이야? 매도인이 이득이 되죠. 얘가 얘한테 잔소리를 못하게 되니까. 구박을 못하게 되니까. 예, 그거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매도인한테 이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매도인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 권리도 원용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권리 상실한 것이 얘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그 이득도 주장할 수가 없다. 티키타카예요, 티키타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43조 2항에 있는 요 내용하고 앞에 40조에 있는 내용이 그런 논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 논리의 베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44조 통지 불이행. 자, 39조 1항. 우리 또 다시 앞에 쭉 가볼까요? 39조가 뭐 있는지. 39조 제 1항에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누가? 매수인이. 그러니까 페이지를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자, 44조에 39조 제1항이라고 합니다. 39조 제1항이 여기 앞에 오면 요거죠. 요거죠. 여기서 통지를 해야 돼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더 바이어가 더 셀러한테 물품이 잘못됐다. 물품이 부적합하다.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조 1항입니다. 43조 1항이 어떻게? 매수인이 그런 문제가 있다.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기간에 매도인에게 야, 이 물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것 같아 라는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렇게 지금 물적 적합성 검사해가지고 드러난 거 있죠. 안 좋다.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거 두 개 모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더 바이어가 더 셀러한테 노티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것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는데 그냥 불이행을 한 것이 아니고 불이행을 할 만큼의 적합한 사유가 있었어요. 내가 노티스를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물품 잘못됐고 제3자 권리 침해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노티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리즈너블한 뭔가 익스큐즈가 있어. 그랬던 사연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게 좀 복잡한데 원래 제 50조에 그 대금 감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금액이 정해지잖아. 더 프라이스가 정해지는데 요거를 감액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리즈너블한 익스큐즈가 있으니까. 우리 익스큐즈 해주잖아. 근데 리즈너블해. 오케이. 그러면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익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클레임을 할 때 이익 손실을 제외하고 프로핏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프로핏을 날려먹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통 마진을 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한 10% 잡잖아. 110% 뭐 이런 CIF 가격의 110%를 왜 CIF 가격의 110%를 해요? 보통 그 10%를 기대이익, 희망이익으로 잡잖아. 근데 그거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리즈너블한 익스큐즈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1조부터 우리 법적 적합성 있죠. 법적 적합성.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3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나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혹은 매수인의 영업소에 있는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을 넘겨야 된다. 근데 매수인이 이걸 알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디자인이나 기술을 제공했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되지 않는다. 자, 매수인이 이렇게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알았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한테 야, 문제 있다.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하면 어떤
매수인에게 부적합한 물건이 와서 법적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물건이 와가지고 생긴 문제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고, 매도인도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 권리 상실하는 거를 그러니까 권리 상실하는 걸 통해서 생기는 이득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매수인이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매수인이 앞에서 우리 39조 1항 그리고 43조 1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 적합성이든 물적 적합성이든 잘못됐다는 걸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익스큐즈 할 만한 사정이 있었어. 리즈너블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 상실분, 프로핏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매수인의 구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45조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